자, 그러면 이제 전공 B를 이제 시작할게요. 1번 문제 해볼까요? 자, 1번은 이제 역사학습의 인식론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이제 그 맥락학하고 역사학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맥락학과 역사학은 갈색책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모의고사를 계속 내고 있는데, 처음은 한번 내봤어요. 예, 이 부분이 인용 기출에는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래서 이 맥락학과 역사학이라는 말이 왜 등장했냐면, 예전에 이제 역사적 사고력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 사고력에서 그 특징이 뭐냐? 그래서 이게 그 모든 그 사고력을 다 포괄한다라는 그 영역론자와 그 다음에 아니다. 역사적 사고력은 그 다른 교과의 사고력과 다르다는 그 다원론자, 그러니까 영역 고유론자들이 이제 이렇게 대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역사적 사고력 하위범주가 4가지가 나왔죠. 근데 이렇게 역사적 사고력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전작 역사적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식을 못해. 그래서 오늘날 그 흔히 말하는 프레임 논쟁에서 우리가 지겠다. 이 역사적 사고력이라는 자체가 그 일반론자들이 주장한 건데 그걸 우리가 다르다고 해서 뭐냐면 역사적 사고력 프레임을 이용해가지고 반박한다면 결국에 일반론자들의 의견에 물론 직접적으로 동조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동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역사의 자체에 맞추자. 역사적 내용에. 그래갖고 그 역사적 내용에 맞춰가지고 인식론적 전환으로서 제시한 게 맥락화나 역사학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맥락화와 역사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그 보충 페이지 잠깐 펴볼까요? 자, 보충 페이지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자, 16페이지 펴보세요. 자, 맥락화라는 것은 이제 현재의 관점에 따라서 설정한 구도에 따라 과거의 형상을 삽입하는 거야. 정해진 틀에 따라서 이제 과거를 해석하는 방법인데 자신이나 자신의 입장이나 그리고 현재적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게 마르크스 관점에 따라서 여러 역사적 사실 중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만 보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역사를 서술하는 것은 맥락하다. 그럼 역사학이라는 건 뭐냐면 이 메타라고 보시면 돼요. 맥락화의 메타인지. 그래서 이 역사 서술이 어떤 관점에 의해서 서술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관점의 밑바닥에 있는 그것이 어떤 권력관계에 내용을 두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접근해서 역사학이라는 개념을 이제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각각의 역사적 어떤 그 글 속에서 어떤 이념, 이데올로기, 권력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역사가 어떤 계급, 인종, 성, 생산관계, 주체성, 경험 이런 프레임에 바탕으로 해서 연구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걸 인정하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담론이 어떻게 수용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어떻게 이제 그 안에 권력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문제화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역사가의 서술 방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 밑에 깔려있는 권력관계, 이데올로기, 이념 이런 부분을 밝혀내서 문제화시키는 방법이 역사학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역사가 어떻게 이제 수업에 적용할 것이냐. 종전의 교과서는 객관성을 강조했어요. 마치 이제 그 객관적 진리를 가르치는 거고 학생들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고 교사는 객관적 지식의 전달 과정을 객관적 매개체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이 역사적 서술이라는 건 결국에는 주관적 관점과 해석에 의해서 만들어진 과정이죠. 그래서 역사교사가 가르친 내용을 다시 재구성해서 이제 객관적 매개자로서 존재가 아니라 역사교사가 그 관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화시키고 학생들도 그런 걸 들으면서 그 텍스트, 역사적 텍스트에 있는 어떤 권력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고과정을 체험하는 것보다는 과거의 역사가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질문을 제기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권력작용과 현재 다른 가능성을 역사 속에서 탐색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이제 자기 입장에서 다양한 해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사학이라는 개념은 최근에 이제 등장한 포스트 모더니즘, 텍스트론을 이제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텍스트론을 완전히 100% 반영한 건 아니에요. 예, 비판적으로 반영한 거죠. 역사의 팩트는 인정하지만, 그 역사의 팩트의 서술의 과정에서 그 역사가의 어떤 주관적 판단,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인식시키고 그걸 문제화시켜서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거. 그리고 역사 교사도 좀 능동적으로, 왜냐면 역사 수업에 참여해서 이런 것들을 문제화시키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그 내용으로 갈색책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런 게 맥락하니 역사학인 이런 이제 이론을 제시했던 사람들이, 물론 기반은 서양사학자들이 기반을 이제 제시했지만 이런 개념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이제 한 것은 한국 역사교육학자들이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한번 문제를 내봤어요. 자, 일단은 이제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한번 그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역사를 가르치는 문제를 접근할 때 중요한 수업 모형이나 학습 방법을 가르치는 접근할 때 중요한 것은 수업 모형이나 학습 방법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문제 인식이다. 그래서 교사에 대한 인식론을 가르치는 행위에 대한 처방이 아니라 가르치기 위한 지식의 성격과 그것이 만들어가는 과정과 관한 성찰이다. 자, 이런 측면에서 제시된 개념이 기억이 맥락하고 그 니은이 뭔데? 그 니은과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 역사학이죠. 거기 푸쿠에 관련된 내용이 역사학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역사학은 맥락화와 다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맥락화의 의미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현재의 관점에 설정된 구도에서 과거의 형상을 삽입하는 것이고, 그 정해진 틀에 따라서 과거의 조각을 모아서 그림을 완성시키는 거다. 그리고 그 역사학의 이제 일반적 특징을 이제 보면, 그 역사학은 언어와 사물 간에, 여기 좀 못하네요. 언어와 사물 간에 중재되지 않는 관계에 대한 신념을 통해 경험을 당연시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의 모든 범주가 맥락이고 또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른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가 어떤 범주나 개념을 형성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주제, 이것도 뭐야? 주체들가 담론적으로 구성되고 다양하고 수용, 이런데 못하네요. 예, 이걸 좀 굶혀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주체들이 담론적으로 구성되고 투쟁하고 수행된 갈등과 모순의 과정을 밝히고 있다. 이거 외우기는 힘들죠? 예. 그래서 일단 외우는 방법 알려주면, 이게 역사학의 텍스트적 관점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언어라는 개념을 일단 쓰고, 그 다음에 범주, 그 다음에 그 범주는 역사가 만들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담론들이 구성되고 투쟁한다. 요 정도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는 그 역사적 기술은 언어로 기술돼 있고, 분석 범주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는 역사가들이 만들었다. 그리고 이 역사가들이 만든 것들이 담론으로 구성되면서 투쟁하고 수용하면서 그 갈등과 모순 과정을 밝히는 거다. 이런 것들, 핵심 키워드만 좀 중요한 문장들만 외워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갈색책을 달달 외워가지고 쓰시면 되겠지만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갈색책을 공부하실 때 너무 이게 모호하고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갈색책들은. 그래서 저도 이제 문제 낼 때 좀 문제가 있긴 하는데, 그렇지만 일단 그 최근에 몇 문제 나오니까 일단 공부는 해두셔야 돼요. 공부를 해두실 때 그 녹색처럼 딱딱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달달 외우기는 힘들고, 이렇게 몇 가지 키워드나 핵심 문장들 외워가지고 답을 구성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보면 여기 이제 교사의 역할을 이제 기술하시오. 그래서 그 역사학에 따라 교사의 역할을 이제 기술하면 되죠. 그래서 현재 문제의식과 지식 및 이론선의 사회적, 언어적 조건에 대한 비판과 성찰을 추구해야 한다.
역사지식의 상대성인 기능과 구실을 수행함으로써 학생들이 교과서와 교사의 설명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예.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으니까 좀 익혀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비변사와 관련된 내용이야. 예. 비변사 관련된 내용이 이제 시험 문제에 몇 번 나왔죠. 그래서 이제 비변사 문제 풀기 전에 잠깐 관련된 보충 교재를 볼게요. 자, 비변사 체제 성립 과정은 중종 때 이제 그 여진과 왜군을 대비해서 만들었죠. 그리고 명종 때 을묘예변이 일어나면서 상설 기구가 됐고요. 선조 때 임진환 때 그때 최고 이제 결정 기구가 돼요. 그 후로 이제 쭉 있다가 왕권 강화 측면에서 고종 때 상군부와 의정부 분산됐다가 얼마 뒤에 폐지되죠. 자, 비변사의 이제 조직 구성은 이제 크게 원래는 이제 임시기구로 이제 만들었죠. 임시기구로 제조제도 구성이 됐고,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성격상으로 전인당상과 예견당상 이렇게 크게 나눠져요. 그래서 전인당상은 간직병동에 관계없이 정치적 영향력이나 실무 능력에 따라서 비변사에 참여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예견당상은 이제 특정 간직과 관련돼서 자동적으로 임명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공졸전 오조판사, 강화유수 이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또 유상당상과 그 구간당상을 나누죠. 그래서 유상당상은 전반적인 업무를 착출하는 거고, 그 다음 구간당상은 특정 업무만 이제 담당하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숙종계 팔도 구간당상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서 중앙집권을 강화시켰다. 자, 그래서 비변사가 이제 나타남으로써 의정부 육조 기능이 약화되고 왕권이 강화되고 건국대전 체제가 붕괴되죠. 자, 그럼 2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2번은 비변사와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 이제 사건 기구의 명칭의 비변사. 그 다음에 그 기변사는 그 당시, 언제 상설했죠? 네. 그 당시 이제 을묘외변 때 상설되죠. 그리고 이제 중종 때 이제 처음 만들어지고요. 자, 영종도 때 창설했다.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명조 때 창설됐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기억의 계기가 됐던 것이 이제, 답이 을묘외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창설됐다 하니까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명종 때 창설한 것은 예전에는 이게 그냥 임시로 설치한 기구야. 있을 때만 그냥 그때 개최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갖고 학교에서 보면 학폭 있죠? 학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맨날 개설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 폭력 사건이 일어날 때만 학폭이 개설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 명종 때 외변에 의해서 상설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학폭처럼 이렇게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부서를 그냥 만든 거야. 학생부처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창설했다는 말을 쓴 거야. 그래서 이렇게 좀 파악을 해두시고, 그래서 을묘외변. 그 다음에 니은의 역할. 자, 유사당상의 역할을 쓰면, 자, 유사당상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서 처지, 업무 연락 같은 거, 비변사 실무를 주관했고요. 그 다음에 8인의 8도에 뭘 설치했죠? 구강당상을 설치했죠. 8도 구강당상. 그래서 비변사 제조로서 이제 전국에 올라오는 각종 보고를 도별로 나눠서 맡았던 당상관인데, 일종의 이제 중앙집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뒀다. 감찰사 위에 또 8도 구강당상을 둬서 중앙집권을 강화시켜 나갔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까요? 자, 3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예전에도 한번 나왔던 해방론과 그 다음에 세방론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보충 페이지를 잠깐 보면, 자, 19페이지 펴보세요. 개항 이후에 탈청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청나라에 영향력이 있었던 국가들이 그 서구나 일본에 의해서 장악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청나라도 여러 이권들이 뭐냐면 세국주의 열강에 의해서 침탈되고요.
그래서 가분의 의식이 팽배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청불전쟁도 일어나고 청일전쟁도 일어나고 등등 있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와서 이제 이런 상황 인식가 된 이제 해방과 세방 논의가 있었어요. 이 연도 좀 정확히 기억 1870년대 이후예요. 1870년대 이뤄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은 병경 지역에 영국과 러시아가 진출이 강화됐고, 그 다음에 대만 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진출, 그래서 중화 체제가 동요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그 대만 사건 이후에 양모운동을 반성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전개됐어요. 그래서 크게 해방과 세방을 이제 논의했는데, 해방은 이제 영국과 일본 같은 세력들 먼저 경계하고 이걸 막아야 된다. 이용장 같은 양국파들이 주장했죠. 세방파는 육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신강 위구르 같은 지역이다. 거기에 러시아 세력들이 진출하니까 거기부터 막아야 된다. 그래서 양국파에 반대했던 보수주의자와 그 다음에 의외로 이제 그 양국파 중에 자유정당 같은 사람은 요 조정에 더 힘을 실어줬죠. 결국에는 이제 이들은 의식이 중화사상을 기반으로 한 정통적 세계관의 집착이 강화돼서 얘네들 그 당시 양모운동 과정에서 동치중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청나라가 다시 부흥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외세에 대응해야 된다. 이런 의식을 바탕으로 했고,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해방파 같은 경우에는 이걸 중흥이라 보시지 않고 그 시기를 병국의 시기로 봤어. 빨리 변화해야 된다. 양모운도 빨리 추진해야 된다. 자, 이렇게 어떤 그 객관적 대인식도 좀 달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3번에 들어갈 것은 그 대만 사건이죠. 청조 대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본의 출병이 자국의 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의거임을 인정하며 피살된 난민에 대한 의료금 10만 양과 일본이 남긴 시설의 대가를 40만 지불한다. 이때 피살된 난민은 유구, 오키나와죠. 예.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군사개혁 내용은 그때 이제 해방 논의를 했다가 같이 다 들어줘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교육과 관련된 구체화된 논의는 남양, 북양, 독양 함대, 삼양 수사죠. 함대를 이제 창설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방을 돌려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관료는 니은의 서북의 위험이 사라지지 않으면 동남방어도 저절로 서북의 위험이 사라지면 동남방어도 저절로 견고해진다. 자, 이때 이제 그 관련된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 자, 그래서 해민들의 반란. 그래서 그 해민이라는 것은 이슬람교도죠. 그래서 해민들의 반란이 나고 청주의 영향력이 약화되고요. 그 다음에 영국과 러시아가 내륙 변경 진출이 본격화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 같은 논의, 1870년대에 일어났던 논의가 뭐냐면 세방 논의죠. 예,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제 청불전쟁, 청일전쟁 이전에 있었던 논의예요. 예, 요 시기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자, 4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중세 문화와 건축과 관련된 거야. 중세 문학과 건축.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보충 페이지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21페이지 펴보세요. 21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중세 문화에서 문화의 특징을 보면 라틴 문화, 소고 문화가 분류됐고, 되게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건 소고 문화예요. 그래서 소고 문화는 이제 그 당시 그 라틴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토착으로 써졌던 문화죠. 그래서 기사 문화로 리베르가의 노래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노랑의 노래, 아소왕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세기 경에 이제 그 트로바두로나 미네찡크 같은 음흉시인 집단들이 등장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소고 문학으로 신곡, 캔터페리 이야기, 이건 좀 약간 근사하고 이제 겹쳐있죠? 자, 중세 건축 양식 미술을 보면 신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바실카 양식, 로마네스크 양식, 고딘 양식, 이렇게 이제 세 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로마네스크 양식은 이제 중세 초기 문화와 로마 문화가 혼합이 됐고, 그리고 고딘 양식으로 넘어간 가도기 양식이죠.
그래서 벽이 두껍고 그 다음에 창문도 크게 낼 수 없기 때문에 건물 전체가 어둠컴컴했다. 자, 근데 이제 고딕 양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마에서 벗어나서 이제 중세 독자적 건축 양식인데요. 배경은 봉건사의 안정, 교회의 세계 지배 확립, 도시의 발달과 시민층의 경제력과 이런 것들이 배경이 놓죠. 그래서 돈을 번 이 시민층, 부유자색들이 맨 먼저 이제 도시에 건설했던 것이 성당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고딕 양식으로 이제 건축을 했는데 되게 이제 천탑이 있고요. 천탑은 높은 탑이죠. 그래서 신앙심을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인드 그레스라는 색채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벽이 얇기 때문에 햇빛이 잘 들어와요. 그래서 밝은 분위기를 연출시킬 수 있다. 그래서 프랑스의 노트랑담, 랭스, 아이맹, 웨스트민스턴, 솔주베리 이런 사원들이 있죠. 그래서 12세기 때 형성된 그 건축 양식, 고딕 양식인데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파악을 해두세요. 그러면 이제 4번 문제를 이제 보면요. 다음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각각 써보고 가와 나에가 유행할 때 만들어진 자료 B 방식으로 만들어진 이게 두 개가 들어갔네요. 가와 나가 유행할 때 자료 B 방식으로 만들어진 건축 양식의 성립 배경을 앞에 만들어진 걸 좀 빼세요. 예. 한 주인에서 써보시오. 그리고 이것도 따옴표가 아니라 점을 찍어야 되겠네. 마침표를. 예. 그리고 유럽에 있는 자료 B의 건축 양식의 대표적인 대성당을 두 가지 말해보시오. 자, 이거는 자료 A는 이제 서정시인 같은 거를 얘기하는데, 일단 가와 나에 들어간 서정시인 집단들은 뭐냐면 미네지인 거죠. 예, 가는. 예. 그 다음에 그 당시 독일의 그 서정시인 집단이 미네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나의 작품은 샤론마누엘 에스파뇰 원정을 소재로 삼은 예전에 기출에 문제 나왔던 로랑의 노래죠. 그리고 자료 B는 니볼포트인데 이거는 어디 양식과 관련된 거냐면 그 고딕 양식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고딕 양식의 그 관련된 석의 설명 보면 그 양식이 나와요. 영문으로요. 예, 그래서 한번 봐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고딕 양식이 만들어진 배경, 봉건사의 안정을 통해 도시의 발달, 시민층의 경제력 자부심과 배경을 통해서 일어났다. 자,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이제 성당을 몇 개 쓰면 노트렌당, 샤우트루, 랭스, 아미앙, 웨스트민스턴, 솔즈베리, 쾌던 성당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볼게요. 자, 5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조선전기 때 역사서와 관련된 거야. 네. 그래서 고조사와 고조사 저조 요 관련된 내용들 냈는데 일단은 이 책은 이제 그 고조사를 요약한 거야. 예. 근데 이 고조사를 요약했는데 고조사 저조죠. 근데 이제 그 요약의 그 내용이 원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조사가 아니에요. 그 전에 이제 정도전이 그 썼다고 생각하는 고조국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기 고조사는 그래가지고 이제 고조국사를 요약했기 때문에 앞에 만들었던 고조사와 좀 내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고조사에 없는 내용이 고조사 저조에도 있어요. 이것은 고조사를 요약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고조국사를 요약했다고 사람들이 보는 대표적인 경우거든요. 자, 그러면 그 관련된 그 조선전기 역사서와 관련된 그 보충절을 보고 넘어갈게요. 자, 조선이 건국하면서 이제 그 앞에 있는 왕조였던 고조사를 편찬하는 필요했어요. 그래서 정도전이 편년체로 고조국사를 편찬해서 조선왕국의 건국의 정당성을 밝혔는데 문제는 이 정도전이 고조국사를 편찬하고 나서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때 이제 정도전의 고조국사에서 비판이 일어나. 그래서 고조 말의 역사적 사실과 너무 다르다. 그래서 다시 편찬하게 돼요. 그래서 정도전의 고조국사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잘 몰라요. 기록이 없어서. 다만 이제 그 고조국사를 비판하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왜곡돼 있고 그리고 정도전 입장에서만 서술됐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쪽 이방원이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약간 안 좋은 내용들이 좀 많았나 봐요. 예. 자, 그래갖고 이제 세종 때 본격적으로 논의해갖고 그 다음에 문종, 세종을 거쳐갖고 이제 문종 때 고조사를 구성을 했는데 만졌는데
세가, 지, 연표, 열전. 그래서 기전체로 적혀 있죠? 근데 여기 좀 눈여겨보는 게, 그 세가가 있고 봉기는 없어요. 그럼 왜냐면 우리는 제후기 때문에 봉기를 뺐죠. 삼국사기와 달리. 그 다음에, 이 고조사를 만들고 나서 그 당시 문종 때 김종서에서 또 간행된 게 뭐냐면 고조사 저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고조사 저조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이 고조사를 만든 게 아니라 요약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정도전의 고조국사를 요약한 것 같아요. 예, 내용이 없는 것들이 많으니까. 자, 그래서 고조사 저조의 공통점 같은 경우에는 직서주의, 기층문화를 인식했고 왕좌 폐도를 공존을 했고 사대동적 명분론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유년칭호법, 그 중국이 쓰는 칭호법이죠. 그대로 따랐고 세가를 난 표현도 있고 봉기 대신에 자 그리고 조선건국의 어떤 명국론 이런 것들이 투영됐다. 그리고 이제 차이점은 고조사는 기전체고요. 고조사조는 편전체야. 그리고 고조사는 군주 입장에서 썼고 그 다음에 그 고조사조는 보급용으로 사마강의 자치통감 체제를 그대로 따랐다는 거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중요한 사서로서 동국사약, 동국통갑 등등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각각 보시고 그 밑에 뭐 16세기 사료는 볼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호재 음주 동국사약이거든요. 보통 16세기 같은 경우는 뭘 연상하죠? 네, 사대부, 사림들이 장악했던 그렇기 때문에 사대주의 이런 것들 연상하는데 의외로 예는 있어요. 그래서 호재 음주 동국사약은 뭐냐면 상당히 진취적이었고 유교적 성세보다 민족적 성세를 강조했다는 거. 그래서 약간 유희정이라는 사람이 그쪽 이제 홍고파하고 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남긴 것 같아요. 그래서 포제 음주 동국사랑은 16세기 전반적 사서 내용하고 좀 다르다.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이와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다음 가에 들어갈 역사책을 역사 서술체제 명칭을 쓰고 그 다음에 가가 편찬할 때 주요 논쟁점 두 가지를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기획에 대한 니은의 지시에 내린 정치적 배경을 말해보고인데 이게 좀 잘못 짰죠? 잘못 적었죠? 정치적 배경 쓰시오. 고치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면 그 김종서가 상가하면서 뭘 정서에서 올립니다 했는데 요 가에 들어갈 책은 고조사 저조예요. 예, 고조사 저조. 예, 이미 이제 앞에 기획에 고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고조사가 답이 될 수 없죠. 근데 이 고조사를 보고 뭐 해서 다시 그것을 교정하고 올렸다. 그래서 고조사 저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고조사 저조는 고조사와 달리 기전체가 아니라 편년체예요. 연대별로 구성됐죠. 그 다음 고조사를 만들 때 이제 논쟁점 두세 가지가 있는데 국왕과 개국공신을 포함한 인물평가의 불공정성 특히 정도전에 대한 이제 평가가 있어요. 그리고 정도전이 이제 그 당시 고조 국사를 편찬할 때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은 되게 좋게 평가해주고 좀 거리가 먼 사람은 나쁘게 평가했다. 그리고 너무 자신을 좋게 평가했다.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 고조말 사신의 사초 왜곡 문제 원판이 왜곡됐다. 그 다음에 고조실록 지금 없지만 예전에 고조실록이라는 게 있었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자료의 고조실록 등 자료에 보다 철저한 보충 문제 유교적 명분론이니까 개서주의와 사리 보존을 위한 직서주의 개서주의라는 유교적 명분에 따라서 호칭 같은 걸 변경하자 직서주의는 그 당시에 있는 그대로 쓰자 결국에는 개서주의와 직서주의 하다가 직서주의를 선택을 하죠. 자, 그 다음에 기획에 대한 니은의 지시를 내린 배경. 자, 고조사에 대해서 니은을 이렇게 해갖고 왜 지시를 내리냐. 다시, 그 태종 공정대왕께서 명하기를, 그랬던 것을 고정하게 해라. 예,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기획을 이제, 만들려고 했던,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지시를 내린 배경은 그 당시 그 앞에 있는 1차 왕자난에서 정도전이 죽었기 때문에 정도전이 원래는 고조사니까 그 당시 고조 국사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데 이게 너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것을 다시 뜯어 고칠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정도전의 고려국사 그 관련된 내용들을 좀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은 다시 이제 들어가서 제가 말 잘못했는데 가를 편찬할 때 주요 논쟁점인데 제가 기획을 편찬할 때 주요 논쟁점을 얘기한 것 같아요. 좀 수정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볼게요. 6번. 6번은 다음은 전후 세계 경제체제에 관련된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요거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브랜드 우드 체제와 관련된 거야. 예. 그래서 이 브랜드 우드 체제를 왜 만들었냐면 여전에 이제 2차 세계전 이전에 뭐가 있었죠? 대공황이 있었죠? 근데 대공황을 효율적으로 대비를 못하고 각국이 각계격파식으로 이제 대응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힘이 딸리고 경제가 딸렸던 독일, 일본,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뭐냐면 침략 정책을 일으킨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제공황이 일어날 경우에 세계적으로 좀 대응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세계적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갖고 모여서 브렌트 우즈라는 그 곳에 모여가지고 그 당시 미국 그 국제통화기금, 국제부흥개발은행, 간세와 무역하는 일반업체 가트 체제를 만들었죠. 이걸 기반으로 해갖고 전후 만들어진 경제체제를 뭐라고 하냐면 브랜드 우드 체제예요. 그래서 브랜드 우드 체제는 이제 미국 중심의 체제죠.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금태환을 이제 매기던 그런 체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런데 이제 브랜드 우드 체제가 70년대 되면 붕괴되기 시작해요.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 집회 정신을 발표했죠. 예. 그 금태환 집회 정신은 뭐냐면 그 달러를 발급할 때 미국 중앙은행에 1달러에 맞는 달러를 비치한 다음에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의 그 달러 발행할 때 그냥 발행하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에 금을 예치시켜 놓고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발행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1달러를 중앙은행이나 이렇게 갖다 줄 때 1달러에 상응하는 금을 주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도저히 그 당시에 유지할 수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일단 미국이 그 당시 만성적인 국제 수지가 악화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본이 막 빠져나가.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쪽으로.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 준비로 인해서 통화력 증발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됐다. 요때 증발이라는 것은 경제학 용어죠. 예. 그러니까 증발은 뭐예요? 양적 완화. 그러니까 통화량을 늘리는 거죠. 그 인플레이션이 이제 해서 더 이상 이제 그 달러에 상응하는 그 금을 교환할 수 없게 되고요. 그다음에 달러의 가치가 급락돼서 미국에 대한 금태환 요구가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금 보유량이 급감되기 때문에 그 당시 그런 그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 집회 정신을 발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 이제 금태환 제도가 뭐냐면 유지할 수 없으니까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거네요. 그래서 그 당시 경제권을 장악했던 10개 국가 재무장관들이 국제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정환율제를 이제 부활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걸 새롭게 만들 것이냐, 병동환율제를 해갖고 금태환 집회를 정지를 해가지고 불태환으로 바꿀 것이냐, 아니면 고정환율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그 금태환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결국에 어떻게 결정했냐면 금태환 유지로 결정했어. 그래서 달러의 금태환을 유지하고 달러의 평가 체제를 저달을 인정하는 거 아니라 환율 변동을 확대시키고요. 그리고 달러 외의 기축통화를 도입한다. 그래서 고정환율제를 뭐냐면 유지하지만 큰 틀에서는 그 고정환율제에서 약간의 변동폭을 확대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그 뭐냐면 계속 금태환을 유지하는 그런 정책들을 했죠. 그래서 이 결정으로 해가지고 계속 갔다가 1차 오일 쇼크에서 니은의 결정 내용이 부산이 돼요. 그래갖고 이제 그 고정환율제 아예 포기하고 이제 완전한 병동환율제로 넘어가게 돼요. 예,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가의 명칭은 아까쯤에 얘기한 것처럼 브랜드 우드 체제, 그리고 중심기구는 국제통화기금, 국제개발은행, 그다음 간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법정이고요. 기획은 배경이고 결정 내용 아까쯤에 얘기했죠? 예, 브랜드 우드 체제를 유지하면서 고정환율제 유지. 그렇지만 그 안에서 병동폭을 이제 좀 돕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결정. 그래서 이제 그 니은의 결정에서 아예 이제 그 위에 있는 것을 무사한 거. 그래서
니은의 결정을 이제 무산시킨 이후의 경제 체제는 스미손 니은 체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스미소니언 체제는 그 가도기 체제라고 이제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앞에 브랜드우드 체제하고, 그 다음에 아예 브랜드우드 체제를 포기한, 그 체제 중간에 경제 체제 명칭을 스미소니언 체제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뭐만 기억을 해두시냐면, 그, 브랜드우드 체제하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중심기구, 그 다음에 브랜드우드 체제 아래서 닉슨 대통령이 왜 금태한 집회를 정지했는가, 그 배경 정도만 좀 보시면 되고, 거기 뭐 10개국 재무장관이 고정환유 제도를 부활하거나, 그 다음에 그 체제의 이유를 무슨 체제로 하냐,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 예. 이건 좀 어렵게 나올 때, 진짜 틀리다고 낼 때 낼 것 같으니까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볼게요. 자, 7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토지조사사업과 관련된 내용이죠. 1910년 토지조사사업 한번 볼게요. 자, 토지조사사업은 지금까지 뭐 기출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어요. 예, 다만 이제 한국사 능력이라든지 수능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 상당히 많은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이제 보충 자료를 보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토지조사 사업을 볼게요. 목적은, 포괄적인 목적은 지세의 부담을 공평히 하고 소유권을 보호 매매하고 양도를 원활히 하고요. 토지 기장 및 이동을 자유롭게 해서 토지 생산성을 증진시킨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토지 소유권 제도와 지세 제도의 근대화를 이룬다. 그래서 실제의 목적도 외워야 되지만 포괄적인 목적도 외워두셔야 돼요. 예전에 산미증식 계획에 관련돼 갖고 포괄적인 목적 명분을 이제 쓰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명분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인 이제 목적은 이거 좀 약간 다르죠. 자, 일단은 그 수치체제 효율성을 확보하고요. 그래서 토지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토지 면적과 생산을 측정해서 공평가를 하고, 그 이서증의 수탈 방지하고,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는 목적이죠. 일무일권.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앞에 이건 실질 목적하고 이제 평균적 목적하고 좀 일치되지만 요게 좀 달라요. 토지 수탈 강화. 그래서 일본인들 토지 소유를 합법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이제 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 제도를 완비했다. 그래서 종전에 이제 양무지계 때 지계 사업 있죠? 지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다만 왔어요. 근데 이걸 이어받아서 부동산 등기라는 이유로 다시 등기 제도라는 이름으로 계승이 되죠. 자, 원칙은 이제 신고주의고요. 불복자의 경우에 증거주의를 채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토지 소유 조사의 이제 실제를 보면 복잡한 절차, 홍보 부족, 신고가 미비했고, 토지의 권리 증명이 불명할 경우에는 정확한 신고가 되지 못했죠. 특히 마을이나 문중의 공유지 같은 것들은 누락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토지들은 이제 왜냐면 통속부에서 압수를 했어. 국유화시켜 버렸죠. 그래서 이제 토지 조사 결과에 보면 봉건 지주층이 실제와 연결된 토지 소유자도 재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자신의 토지를 지키기 위해서 일제에 협력하는 친일지주도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제 양반 관료들의 부재지주가 돼서 전체 그 농기 50%를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총독부가 이제 빼앗은 땅을 다시 동양척식 주식회사 넘기죠. 그래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이걸 일본인 이민자에게 무상으로 이제 배분하면서 일본인 대지주가 추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 소유권만 인정되기 때문에 종전에 그 소장농들이 인정했던 도지권, 입회권, 경제권 다 부정이 돼.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소장농들은 그 경제권이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지대만 꼬박꼬박 납부하면 경제권 인정받았어. 근데 이제는 계약 소장농 전략이 돼요. 그래가지고 2년, 3년 단위로 계약을 해가지고 뭐냐면 소작권을 유지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계약을 맺더라도 지주가 마음에 안 들면 박탈해갖고 다른 사람 넘겨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소작인들의 어떤 경제권의 어떤 축소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게 되죠. 자, 일본인의 고리대에 시달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땅을 잃은 경제권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하전민화 되죠.
만주, 연해주, 1번 등지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부제가 폐지되고 정보제, 지가제, 그러니까 그 토지의 수익성, 그러니까 수익성이라는 것은 그 토지의 지가, 가격을 기준으로 해갖고 세금을 넣는 뭐냐면 이게 갑자기 생각했는데 결부제의 반대말이 지조법, 지조법과 비슷한 그런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갖고 세금을 걷게 되죠. 그래서 근대법적인 어떤 것들은 인정했지만 그것이 반쪽짜리 개혁이었어. 그래갖고 토지 소유권만 근대적이고 나머지 고유의 소장력 같은 봉건적 관계들은 그대로 인정했다. 그래서 50% 고유의 소장론 인정해서 지주조는 인정했고 봉건적 지주조는 인정했고 다만 지주들에게 유리했던 토지 소유권을만 인정해줬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지주만의 개혁이에요.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이걸 통해서 그 반쪽짜리 개혁이기 때문에 봉건적 요소와 근대적 요소가 같이 있었고 식민지 지주제의 기발만 했고 조선은 식량이나 원료 공급지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 문제를 보면 자, 다음은 1910년대 일제강점기 때 토지조사 때 사업의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작성하시오. 자, 토지조사 및 측량은 복령에 따라서 다른다. 자, 이때 기획이 실시한 포면적 목적과 실제 목적을 각각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포면적 목적, 실질 목적, 아까 지금 얘기했던 거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세 부담을 공평히 하고 소유권을 보호하는 게 포면적 목적인데 반해서 실질 목적은 이제 지세 수입을 늘려서 식민지 지배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일본 이제 쉽게 토지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총독부, 그러니까 예전에 뭐 마을 문중 소유지나 그나 국가 소유 토지 등등을 조선총독부 소유지로 만들려는 목적도 있고 이런 것들을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니은에 이제 신고해야 되지 않는 토지가 많았던 이유가 뭐냐? 신고주의 원칙이 있지만 실제 신고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일단은 한국인의 농민의 토지에 대한 법적 개념이 명확하지 못했고요. 토지 소유권이 아직 근대적 토지 소유권이 명확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경제 관련 소유권도 분명하지 못했고 등등등. 이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같이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디귿, 그러니까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 명칭.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이제 그 당시 총독부가 강타한 토지를 받아서 일본인에게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그 정착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무슨 제도가 하냐? 지금도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제도죠.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가옥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에요. 예, 그걸 살 때 이제 소유권 이전할 때는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돼. 그래야지 이제 국가가 그 소유권 인정해 주는 제도죠. 자, 그래서 부동산 등기 제도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다음 이 당시 소작인들 처지가 어떻게 달랐는지 써볼 것.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소작인들이 이제 그 토지 소유권이 강화되면서 농민들이 예전부터 인정받았던 간접적인 경제권을 보장받지 못해요. 그래서 기한을 줘놓고 소작권을 이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을 해야지만 계약에 이제 그걸 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제 소장로 이렇게 전락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 강화되면서 농민들이 간접적 경제권을 보장받던 예전과 달리 다시 기한을 정해 계약하는 계약제 소장로 전락했다. 기한을 정해 계약하는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읽고, 그래갖고,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뭐와 관련된 내용을 보냐면, 뒤에 논술형 문제를 볼게요. 자, 논술형 문제는 제가 이제 일반적 설명 방식을 한번 내봤어요. 전 시간에 과학적 설명 방식을 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 설명 방식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고 문제를 풀어보죠. 자, 보충 페이지 이제 25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일반적 설명의 이제 방식의 종류는 개념과 용어에 대한 설명, 총괄적 설명, 비교적 설명, 유추한 설명, 인가적 설명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는 이제 개념과 용어에 대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비교의 설명,
그 다음에 인가적 설명을 냈어요. 예전에 총괄적 설명하고 유추의 설명은 문제를 냈기 때문에 좀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에 한정돼서 이제 냈거든요. 자, 그렇지만 이런 것도 일반적 설명 방식이다. 자, 일반적 설명 방식은 그 앞에 이제 전 시간에 다뤘던 과학적 설명 방식과 달리 과학적 설명 방식은 저 역사가나 역사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설명 방식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보통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하는 설명 방식이 일반적 설명 방식이에요. 자, 먼저 살펴볼 것이 개념과 용어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개념과 용어에 대한 설명의 의미는 그 이해하지 못한 개념과 용어의 의미를 의미죠. 이게 오탄데 예, 의미를 알기 쉽게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절대왕정 수업에서 절대주의 개념을 설명할 때 절대주의와 관련된 왕권신수설, 관료제, 상비군, 중상주의 개념을 설명해야 돼. 특히 이제 그 나이가 어리고 그다음 지식 수준이 떨어진 애들일수록 개념 파악을 잘 못해요. 개념의 의미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중학교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중학생 애들이 좀 약간 그 개념 파악을 잘 못하더라고요. 국어 능력이나 이 의미 같은 걸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알려줘야 돼. 예. 자, 그래서 필요성은 역사에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적 개념과 그 다음에 용어들이 많고요. 수업 방법을 쓴 이제 역사적 사실적 공통된 형상을 찾아서 이상적 형태의 수업 모델을 따라 설명하죠. 봉건제도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봉신제도를 설명할 때,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봉건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그 봉신제도는 뭐 이렇게 했다. 정의를 낼 수 있잖아. 근데 이거는 그 여러 가지 중에 대표적인 경우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생략하고 과감하게 도식화시켜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너무 복잡하게 설명해버리면 이해를 못해요. 야.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의 내포적 정의와 외연적 정의. 그래서 시민혁명을 설명할 때 그 속성을 설명하고 내포적 정의죠. 시민혁명은 어떤 종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개념의 속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나 비유를 비유죠. 이거 오탄데 좀 수정해 주시고요.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시민혁명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 소련의 붕괴 등등을 후에 이제 동료 각국의 민주화 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설명하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장점을 이제 보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장점을 보면 그 역사 내용을 쉽게 체계적으로 이해해서 역사적 사고를 촉진시키고요. 그래서 예전에 말했지만 이제 모르면 무조건 역사적 사고를 촉진시킨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유의점은 이제 개념과 용어의 의미는 시대와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개념과 용어가 내포된 의미에 대해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고요. 자, 인과적 설명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원인에 대한 거죠. 프랑스 때문에 원인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장점은 역사적 사건의 배경과 관련시켜 깊게 이해하고, 자, 인과관계에 대해 역사적 탐구의 주요 과제가 되고요. 이것도 들어갔죠. 역사적 탐구적 항상, 역사의식 수정 항상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그리고 원인의 다양성과 상대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인식시켜줬다. 자, 근데 유의점 같은 경우에는 원인 성장 과정에서 역사가 역사교사 관점과 가치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성개념, 오개념 점검 및 수정을 통해 해야 되는데, 원인의 다양성과 복수성 인식을 통해 수정할 수 있다. 자, 비교학습은 이제 매번 나오는요. 유추 아니면 비교학습이죠. 그래서 비교학습은 유사점과 차이점. 요거 나오면 다 비교학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징은 사실들 간의 관계를 밝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나 지역 또는 문화권의 역사와 비교의 이해가 필요하다. 비교 대상은 역사 사건, 종교 사상, 사회 문화, 기술 등 다양하고요. 비교 분석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은 미리예요. 그래서 이제 일치법과 차이법. 일치법은 공통적, 차이법은 왜냐면 이렇게 다른 것들 이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장점도 이제 외워두시고 유의점도 외워두셔야 되는데, 특히 장점보다는 유의점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유의점을 보면 비교 대상에 대한 선호의 감정이나 우열의 판단을 요구하지 말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준이 다양하게 선정해서 학생들의 평가의 관점의 폭을 확대시키고요. 그 다음에 비교의 판단 결과 항상 다시 해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해주고,
비교할 때 비교의 범주와 초점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서로 관련이 없는 형상이나 사건, 관계 등을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보면, 자, 다음은 최교사와 김교사 일반적 설명 방식에 중심한 공개 소비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기획과 관련된 것은 용어와 개념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그 예문에서 보이는 그 봉건제도와 관련된 그 용어 설명의 활용점은 두 가지예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그 사례가 쭉 나오잖아요. 뭐 유로의 봉건제도, 주나라 봉건제도, 에도막부의 봉건제도, 외연적인 측면을 이제 이용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그 밑에 이제 그 에도막부의 어떤 봉건제도에 대한 사례를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개념의 속성과 관련된 사례를 이용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에 들어갈 말을 쓰고 다와 나의 비극에 대한 질문에 대한 체계에서 절전 답안을 제시하시오. 그러니까 답변을 제시하시오. 이렇게 보면 자, 가수업에서 개념의 용어에 대한 설명 방식은 다점에서 비교적 설명을 나점에서 학생들이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와 나와 이제 도움을 주는 유용한 점은 다 내용과 나 내용 그거 보시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설명 중에 영구의 중앙집권적 봉건제 아래에서는 왕의 영지와 제후의 영지보다 큽니다. 왜 그렇게 설명하는지 말해주세요. 자, 그럼 어떻게 말할까요? 아까 얘기했처럼 비교적 설명을 개념과 용어에 대한 설명할 때 어떤 모델을 만들어 놓고 설명한다고 했죠. 그래서 나머지는 제외시키고 그래야지만 학생들이 이해를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다의 내용은 개념에 대한 설명은 역사에서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켜서 학생들과 하여금 역사적 내용을 쉽게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 역사적 사고를 촉진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게 아니라 제가 말 잘못했네. 이게 다는 이제 그 개념에 대한 장점이고 그 비교에 대한 이제 내용은 그 뒤에 있죠. 제가 말 잘못했네. 자,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냐면 자, 비교에 대한 내용이 잠깐만요. 이게 제가 답을 자, 거기 이제 최교사의 답변이 비교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나 여기 이제 오타 있네요. 자, 국가나 지역은 배제한 채 제후와 왕의 관계 등 봉건제의 기본적 속성을 중심한 봉건제도의 이상적 모델을 설정하고 그런 모델을 가지고 봉건제가 무엇인가 설명한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맞게 답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하고 라는 이제 그 답안지 이제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교 설명에서 디귿과 니은의 발언이 적절하지 못한 것을 각각 지적해 보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디귿은 계약관계를 강조하는 유럽의 봉건제도는 현안을 강조하는 주의 봉건제도보다 선진적이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우열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비교를 할 때 유의점에서 어떤 우열 같은 것들은 하지 않는 게 좋죠. 어떤 것이 앞서 있고 어떤 것이 우월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비교를 설명할 때는 비교의 대상에 대한 선입견을 갖거나 우열의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녹색책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볼게요. 주 4번. 발전, 진보, 수준을 비교하여 우열을 가진 것은 잘못하면 편견을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비교의 목적은 서로 다른 집단의 독특한 생활, 문화의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교를 통해 발견한 서로 다른 점, 비슷한 점의 해명은 각 집단의 특성과 문화 조건들을 고려해서 이루어진다. 예,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니은의 지적 내용을 보면 봉건제도와 절대왕정의 이념이 왕권시술 봉건제도와 절대왕정의 이념이 왕권시술 비교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안 되죠. 왜냐하면 봉건제도는 정치제도고 왕권시술은 뭐예요? 이거는 사상이잖아. 어떻게 제도하고 사상을 비교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비교할 때는 비교의 범주와 초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걸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와 바에 들어갈 말을 각각 써보고 그 다음에 마의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나는 이제 그 김교사의 이제 경계 수업에서 나의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제 김교사가 이제 2차 세계 원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인과관계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서 시틀러의 역토적 야욕의 외에는 달리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외에는 2차 대전의 원인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물론 시틀러의 영토적 야욕도 큰 원인이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김 교사가 이제 나에 들어갈 내용은 다양성, 복수성. 그래서 역사적 원인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틀러 야욕 하나 가지고 설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는 2차 세계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보통 상환적 원인을 이제 경제공황, 배수자 조약 등등 있고 직접적 원인, 근인은 이제 폴란드 침공 이렇게 봤죠.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뭐냐면 박 교사는 좀 약간 다르게 봐요. 그래서 나는 직접적인 원인을 시틀러 야욕을 본다. 상황적 원인이 아니라 이렇게 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 그래서 거기 그와 관련돼서 유의할 점을 이렇게 쓰면 어떤 말을 써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유의할 점을 쓰면 그 당시 그 역사가의 관점이나 가치관이 개입됐다는 사실을 유의할 수 있다. 그래서 김 교사하고 그 다음에 박 교사가 생각한 2차 세계 원인이 다르잖아요. 예. 학생들도 다를 거고 역사가도 다르잖아요. 예. 이런 것들 어떤 것이 직접적 원인이고 어떤 것이 더 상황적 원인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주관성이 나는데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나의 이제 설명학적 장점은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인과적 설명이니까 장점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은 역사적 사건과 그 배경과 관련시켜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인과관계 역사적 탐구의 주요 과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그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따져보는 가운데 역사적 탐구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인과관계의 의미와 성격에 대해서 성찰을 통해 역사의식의 수준을 높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의 원인의 다양성 및 상대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역사학습의 다양성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남색책에 있는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보너스 문제를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이제 보너스 문제 1번 문제 볼게요. 자, 1번 문제인데 여기 이제 그 문제만 풀어볼게요.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문제만 풀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보충자료 관련된 문제도 몇 번 이제 보충자료 실어놓긴 했는데 그냥 각자 보시고요. 자, 여기 뭐 1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사제 사불어 그다음 북국 거상포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북국이라는 거는 바대죠. 윗자리에 위치하는 것을 불어함을 살해하는 표다. 그 당나라 황제가 바대 사신이 신라 사신보다 옆에 앉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다가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라보다 좀 더 윗자리에 앉아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했지만 거부를 당했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최치원이 그 황제에게 포문을 올렸어. 그 내용인데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건의 명칭은 뭘까요? 제장사건이죠. 제장사건. 그리고 이 사건의 조치 내용은 이제 뭐냐면 그대로 해라. 예전처럼 신라가 먼저 윗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쓰시면 되고 한 통에 나와요. 그래서 신라와 바대 간의 어떤 외교 대립을 설명할 때 대표적인 그 역사적 사유로서 이걸 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 문제 2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예전에 한번 이제 다뤄봤던 북방정쟁하고 관련된 거야. 예. 그래갖고 그 기획을 지칭한 사건 명을 쓰고 라이프니치가 니은같이 주장한 근거를 한 가지 제시하시오. 이 전쟁에서 짜르의 승리는 유럽 동부에서 유럽의 세력 균형이 무너뜨린 새로운 강제가 탄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에 대해 독일의 라이프니치는 유럽은 이제 짜르부터 경계를 해야 된다. 그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아마도 짜르는 투르크인만큼이나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요 관련된 사건명은 북방정쟁이고 근거는 그 당시 러시아가 어디를 얻으려고 했냐면 부동항을 얻으려고 했어요. 이 러시아는 땅 크지만 날씨가 춥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계속
그 한글 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럽 쪽이나 아시아 쪽에 진출 못해요. 예. 그래갖고 유럽 쪽에 진출할 수 있는 한글 뭐냐면 얻으려고 했는데 처음엔 투르크 쪽을 얻으려고 했는데 투르크하고 몇 번 싸우다 보니까 잘 안 됐거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말한 것처럼 스웨덴하고 싸워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그 뭐냐면 땅을 얻었죠. 발트해 연안 지역을.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근거는 서방으로부터 창고를 획득함으로써 스웨덴의 유럽 내 영향력을 상실했고요. 거꾸로 이제 이거는 러시아의 유럽 진출 억제할 수 있는 세력을 억제할 수 있는 세력이 사라졌다는 걸 의미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 문제는 이제 시계대 이론이죠. 이 시계대 이론은 삐아제 발달 단계 이론을 이제 적용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 풀어보면 다음 시계대 이론에 관련된 내용이다. 기획과 니은의 분류 방법의 명칭과 분류 기준을 각각 써보시오. 그리고 가단계의 내용을 쓰고 디귿의 명칭에 관련된 능력을 명칭 및 관련 능력을 서술하시오. 자, 시계에는 세 개의 단계의 분류 방법을 이제 제시를 했어.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기획과 관련된 것은 관계적 맥락적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과 관련된 건 유목적 추론적 방법이에요. 그래서 관계적 맥락적 방법은 사물의 기능과 관련된 것들을 분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목적 추론적 방법은 추론된 사물들의 속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건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보충적이 있으니까 그거 이제 참조를 해주시고요. 아동인의 분류 능력에서 이제 1단계 가단계는 사례 여러 측면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단계죠. 그리고 2단계 거쳐서 디귿과 관련된 내용은 뭐냐면 다중분류예요. 그래서 다중분류는 추상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에 위해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고, 그 다음 사물이나 형상 사이의 다양한 관계를 인식할 수 있으며 그 속성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의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너스 문제 4번 문제 해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한성신문에 실려있는 기획과 관련된 단체는 어떤 단체냐면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던 할빈당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할빈당의 그 요구문이 그 대한삼인 논설 13조문에 해갖고 예전에 이제 한성신문에 실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방공령 실시 요구, 이권 수호 요구, 그 다음에 외국 상인의 활동 금지, 토지 공동 분배, 구빈법 이런 것들이 이제 그들이 이제 주장했던 것이다. 그래서 할빈당하고 이제 영학당 같은 경우에는 동학 농민들의 자녀 세력도 구성돼 있죠. 그리고 동학 농민 운동이 반봉건, 반외세적인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할빈당도 반봉건, 반외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을미의병과 을사의병 사이에 한 10년 동안 가덕이 의병으로서 역할을 했다. 예, 요 정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할빈당도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문제를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볼게요. 5번 문제. 네, B형 5번 문제 이렇게 넘어가면요. 자, 5번 문제와 관련된 것은 이제 국풍문화와 관련된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그 5번에 이제 보면 그 국풍문화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나는 아마 모르실 거야. 그 신대측굴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여기 그 모습 보면 좀 그거 가지고 이제 건축 양식을 파악할 수 없지만 가는 알 수 있죠. 이거는 교과서에 주로 나오죠. 교과서에 보면 신라의 독자적인 간직, 신라의 그 관료들 복장으로서 나오죠. 그래서 예전에는 당나라 관료들 의복을 입었는데 이때는 신라가 만든 독자적인 의복을 입었다. 관료들이. 그래서 이제 가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유출해갖고 나에 대한 이제 건축 양식은 신대축구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대축구리가 이제 뭐 침전조라고 이제 한자로 적은데 그 관련된 내용은 이제 제가 주에다 달아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가와 나가 반영된 일본 문화의 명칭과 형성 과정을 보면 이 국풍문화는 라고 이제 하고 국풍문화는 당나라 신라 발해 등이 쇠퇴하니까 일본이 이들과 관계를 단절하면서 경단설 파견을 금지시켰죠. 그러면서 일본적인 가치를 모색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 대륙문화, 중국 문화와
일본의 문화가 서로 조화를 이루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나타난 것이 그 국풍 문화다. 여기서 국풍이란 뜻은 국이란 건 나라 국자죠. 일본의 나라고 풍이란 건 뭐 문화, 습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일본의 문화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건축 양식은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신대주쿠리. 그 다음에 당시 성행했던 문학 장르는 뭐가 있냐면 와카나 그 다음 장평 서사시 소설인 모노가타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넘어가서 이제 6번을 볼게요. 이 건축 양식이 이제 제가 의도하지 않게 좀 전공 B에서 많이 냈는데. 자, 6번도 1번 4 문제죠. 무르마치 목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르마치와 관련된 것은 이제 기획과 관련된 건물은 그 쇼군 요시마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정치적으로 되게 무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뭐가 이제 뛰어나면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 그래갖고 그 도쿄 부근에 뭐냐면 교토잖아요. 교토 부근에 긴각골 만들어요. 예, 은각이라고 해서. 그래서 금각을 모델로 해서 은각인 긴각골 만들고 그때 이제 새로운 건축 양식을 개발했는데 이게 소인츠쿠리예요. 그래서 이 소인츠쿠리는 오늘날 뭐냐면 그 일본인들이 보통 쓰고 있는 건축 양식이야. 그래서 밭을 갈아서 방을 만들고 밑에 다다미를 까는 그런 방식이 소인츠쿠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선종 양식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기역이 건축한 무적의 소군의 후계자 계승 문제 때문에 일어난 사건. 그 유명한 무슨 난이죠? 오니의 난이죠. 그 다음에 요때 그 난이 끝난 후에 지방에 일어난 정치적 변화는 거의 하극상이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유력한 슈고다이 모델이 거의 몰락을 하고요. 새로운 전국다이 모델이 등장을 하게 되죠. 세쿠다이 모델이. 그래서 오니의 난 이후에 전국시대가 이제 개막이 되는 어떤 기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볼게요. 자, 이 7번 문제는 뭐냐면 반제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갖고 슈고다이모드에게 아사카카 다오카우지가 군사를 충당하기 위해서 반을 떼어서 가져라 이런 내용이야. 그래갖고 반제형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공의 반을 자기가 가져다고 해서 슈고다이모드에게 줬던 건데 원래 일시적인 명령인데 이게 상시화되면서 슈고다이모들이 이제 뭐냐면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무르마치 막부는 슈고다이모 연합체예요. 연합체. 자, 그래서 이제 이 명령의 명칭은 반제죠. 그래서 이유는 남북조 훈련기에 맞아 군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반제를 반포했고 결과 이제 슈고다이모 세력들이 커져서 국내 무사를 자신의 사적 가신단을 형성해서 자신이 통치하는 전체를 지배하는 것들 영국을 지배하겠다. 그래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8번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자 다음 기획과 관련된 무사조건을 써보고 니은이 실제 추구하는 방향을 사열 참고해서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당시 새로운 정치 질서의 명칭을 쓰고 니은의 정권이 몰락한 이유를 두 가지 쓰시오.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갯물신정과 관련된 건데 이 갯물신정은 가마쿠라 막부 때 가마쿠라 막부에 반대했던 세력들이 고다이고 청왕을 기점으로 해갖고 중심으로 해갖고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를 이제 멸망시키고 그때 이제 막부 대신에 고다이고 청왕이 직접 신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행해졌던 것이 갯물신정인데 그때 이제 정책 방향은 이 사람은 이제 고다이고 청왕은 뭔가 예전에 청왕제를 중심의 정치를 복귀시키려 했지만 실제로 그게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가마쿠라 막부를 이제 멸망시킨 과정에서 여러 이제 사무라이들 무사세력들 협조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안 됐기 때문에 표면상은 그렇게 내세웠지만 청왕 정치를 부활시킨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공가와 무가를 함께하는 협력하는 공무협조 정책을 도모했죠. 그리고 이제 이 분기 이후 이 여러 가지 분기 이후에 있지만 조룡목의 이제 정책들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무사들에게 은상을 줘야 되는데 은상도 제대로 안 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무사들 중에 유력자였던 아사카카 다카우지가 뒤에 무르마치 막부를 세운 사람이죠. 그 다음에 비협조. 그리고 공가 중심에 대한 무가의 비판. 그리고 공가 무가 입장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깨졌다. 결국에는 그 아사카가 다카오지가 이제 고다이고 청왕을 몰아내고 그 당시 그 교토에 새로운 청왕을 내세웠죠. 이게 이제 북조가 되고 고다이고 청왕은 남쪽 요시노 도망가요. 이게 남조가 되죠. 그러니까 남북쪽 혼란이 또 뭐냐면 가속화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이제 뭐냐면 그 구조력 상상 중에 그 세 번째인 자료의 대안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종교가 달리 해석하거나 새로운 관점을 해석하는 것인데, 요 태조의 이제 고려 태조의 유교 신적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 요 부분은 이제 예전 남색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남색책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0번은 조선공산당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조선공산당은 이제 박헌영이 다시 조직한 5차 조선공산당이에요. 해방 전국시대 때 만들어진 조선공산당인데, 이들은 이제 뭘 주장했냐면, 지금 당장 포효타운이 안 되니까 부르주아 중심의 형을 먼저 이루고 나서 포효타운을 하자. 그렇게 이제 주장했어.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기억에 들어갈 것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단계 이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니은에 송지용과 김성수를 중심한 당은 무슨 당이죠? 한민당.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조선공산당이 처음에는 뭐 미군정과 그렇게 사이가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미군정하고 이제 갈라진 사건이 있죠. 그게 유명한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이에요.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때부터 이제 조선공산당이 신전술을 공표하면서 그 뭐냐면 미군정과 대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신전술을 채택하고 공격적으로 대응하게 되고, 그리고 9월 총파업이나 10월 항쟁을 했다. 9월 총파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얘기를 했죠. 예, 요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전공 B 관련된 문제풀이를 해봤고요. 그리고 다음 주인데요. 다음 주가 되게 중요한 날이죠. 왜냐면 결전 전에 전주잖아요. 그리고 모의고사 마지막 주거든요. 그래서 13차, 14차 모의고사를 할 텐데요. 보통 제가 이제 문제는 이제 목요일 저녁 때 좀 올려요. 근데 이제 요번에는 금요일 저녁 때 올릴게요. 예. 이거 꼭 올릴게요. 예, 금요일 날. 예, 그래서 금요일 저녁 때 왜 올리냐? 일단은 문제 수가 되게 많아져요. 예, 보너스 문제를 제가 많이 늘릴 거거든요. 막판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드릴 게 없잖아. 뭐 선물 드리겠어요? 뭘 드리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서 예전보다 2배 정도 더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해요. 예. 그리고 그 문제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막판 제 출제위원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출제위원들이 이제 전공한 교수들 그 있죠? 그 교수들이 전공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내용이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금요일 정도 되면 거의 이제 그 평가하는 사람들이 거의 수고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주거든. 그래서 금요일까지 내는 이유는 이제 평가원에서 거의 이제 수고가 끝나는 시점이 요 정도일 것 같아서 제가 아예 문제를 물론 비공개를 해놨지만 혹시 모르니까 금요일에서 그 평가원들이 이제 수고를 못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조치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금요일 날 낼 테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직강이 없고요. 제가 이제 그 온라인 강의만 쭉 할 거예요. 원격 강의만. 예. 그래서 그 유튜브 다운받아갖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파일을 다운받아 보시거나요. 예,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